네, 1,400원대 가나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을 넘었고 보시는 것처럼 1,400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학 간 자녀 학비 부담에 숨이 턱 막히고 또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늘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부담도 크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트라 스텝, 요즘에 스텝 얘기 많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는 중인데 보통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근데 두 배인 0.5%포인트를 올리면 빅 스텝이라고 하고요. 이후 0.75%포인트를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1%포인트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그동안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0.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사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9.1%였고요. 8월 달에 지금 아니죠. 6월 달에 9.1%였고 네.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8.5%, 7월 달에 8.5%였고 이번에 발표하는 게 8.3%인데요. 시장에서는 8.0%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었는데 물가 정점이 아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단순히 그냥 헤드라인 CPI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원 CPI라고 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같은 거는 공급적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바로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물가지수에 포함된 항목들은 과연 페드의 금리 인상이 잘 먹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네. 한 번 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 달째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올라갔다. 따라서 이것이 정점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연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가 환율에 대한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준인데 이 강달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사실 자본을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 통화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가 아직 물가가 아직 정점을 안 지났거나 아니면 아직 그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딴 환율은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1,390원이라는 수치하고 1,400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엔 1,450원 얘기도 나오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저는 이제 1,400원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내일이라도 넘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1,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조금 하락했다가 하지만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물가를 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 시에는 원래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 강달러 기준은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좀 이 반대로 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기 때문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강달러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하반기까지는 상승의 분위기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통 정부가 이제 환율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두 개입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달러를 시중에 풀기도 하게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는 사실은 기조적인 흐름을 막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인데요.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환율 오르면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달러의 흐름이 그야말로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더라도 이 기조적인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든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기조적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인데요. 네. 사실 한미 통화 수합을 대체할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설 피마 레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한미 통화 수합처럼 바로 이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맡김으로써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약간 제도의 상세한 사항은 좀 다르지만 예. 한미 통화 수합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이것이 6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 조금 더 한도를 증액하는 것, 뭐 이거 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현재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것. 이것이 보다 좀 현실적인 그리고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걱정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또 IMF에게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럼 기초 체력,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사실 증시나 아니면 특히 채권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외화가 급격하게 유출되는 어떤 신호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높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실화되는 징후도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그 부채의 질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계 대출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실화 징후나 아니면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요. 금융 위기의 가능성도 없고요. 금융도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내년 지금 전망을 OECD 같은 데서는 한국이 2.5%, 그다음에 미국은 1.2% 정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전혀 낮거나 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내년의 경제 전망이 1%, GDP 성장률이 1%대 성장을 전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양호해서 그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국은행 관계자와도 몇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다가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많은 양의 외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의 부족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지금 7월 말 현재 잔액 기준으로 해서 세계 9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뭐 기업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외환위기 때 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기업들은 단기 외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업 부분은 채권
상황인 경우, 그러니까 순 자산으로 봤을 때 채권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단기 매체가 조금 올라갔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들이요, 금융기관들이 해외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원달러 그 유학생을 위한 송금이라든지 이런 걸 달러 수요가 많은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기 매체를 빌려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들의 그럼 상황의 건전성이 저해가 되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단기 매체가 조금 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재는 위험 요인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는 상당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에서는 안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얼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을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울트라 스텝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1%포인트의 인상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도 지금 시카고 페드워치를 보면 한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물론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거의 뭐 90% 가까이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되면서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음번 FOMC가 9월 20일, 21일 이렇게 해서 지금 채 열흘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 여태까지 이제 시장의 기대를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번의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울트라 스텝으로 가기는 조금 페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CPI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보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약간 속보성이 떨어져서 다음 달 말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CPI는 이미 이제 9월 13일에 발표가 됐지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될 거고요. 9월 말 정도에. 그리고 CPI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보다 약간 더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아무래도 일정한 어떤 일부분의 품목들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전체에서 소비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보다 정확한 물가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울트라 스텝을 하기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이 페드로서도 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한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그런데 만약 그 퍼센트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외화 유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행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대응 또 올린다.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내외 금리 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 자본이 유출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상하지 않게 되면 그 환율은 계속해서 빨리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순히 내외 금리 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GDP 성장률이 어떤지, 물가 안정 수준이 어떤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가 더 빨리 안정될수록 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단기적으로 내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결국에는 물가를 더 빨리 잡아서 중장기적으로도 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대출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생활도 팍팍해졌는데 네. 여기에 이제 대출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아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여의치 않다면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효과를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중장기적으로는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GDP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GDP 성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이죠. 그런데 최근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반도체 수출은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로 감소세로 들어섰고요.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사실은 GDP 성장률을 좀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처를 확보해서 좀 더 수출이 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면서 이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 물가가 낮아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뭐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소비를 사실 줄여야 되는데 소비 줄이는 것을 좀 더디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생각보다 물가가 덜 떨어졌네, 유가가 덜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제 세금을 인하해서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재정 지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항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물가가 안정된 이후로 집행을 미뤄서 오히려 유동성을 그 한국은행이 그 줄이는 그래서 물가 안정을 낮추는 그런 시도를 좀 옆에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고환율에, 고물가에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연파로 저성장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즉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저성장의 국면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지금은 치중해야 될 때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은행도 역시나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빨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옆에서 보조를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다음에 뭐 수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앞당기는 것만이 그래야지 금리 인상의 완화 시점도 조금 더 이제 당겨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힘을 모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있는 환율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유혜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